지금 동남아 국경에서 전 세계 군사 판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공습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새벽 3시 17분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단 한 차례 공격으로 거대한 범죄 요새를 무력화했습니다. 미군 전투기와 미군 무장이었지만 민간 피해는 0명, 통신자 금지의 시설만 정확히 멈춰섰는데요. 약자라 불리던 쪽이 강자를 눌렀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전쟁이 태국의 힘만으로 설계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 나라의 규칙이 폭탄이 떨어지기 전부터 전쟁의 시작과 끝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계가 경악한 이 조용한 승리의 설계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가 그 나라를 다시 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NATO 본부에서 15년간 군사 시스템을 분석해온 컨설턴트죠. 지금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분쟁 구조를 데이터로 해부하는 일을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새벽 4시 47분 태국 북부 국경지대에서 F-16 두 대가 이륙했습니다.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127km. 예상 타격 시간은 6분 30초. 저는 방콕 시내 호텔 객실에서 실시간 작전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었죠. 화면 속 궤적은 정확했어요. 너무 정확했습니다. 미사일 2발이 발사됐고 3층짜리 건물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양옆 건물은 멀쩡했고 민간인 사상자는 0명이었습니다. 파괴된 건 건물의 지하 서버실과 옥상 통신 안테나뿐이었죠. 이런 공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밀 타격이라기엔 너무 절제돼 있었고 제압 작전이라기엔 너무 조용했어요. 피해 범위를 최소화한 게 아니라 아예 설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7시 태국 공군 작전 책임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분석 결과 보고 싶으면 오후에 기지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뭔가 자신 있는 느낌이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F-16은 미국제 전투기예요. 태국 공군이 수십 년간 운용해온 기종이죠. 그런데 이날 비행 패탁은 미군 교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접근 각도, 고도 변화, 무장 투하 타이밍 모두요. 왜 이렇게 정확한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공군 기지에 도착했어요. 경납고 안에는 방금 돌아온 F-16 두 대가 서 있었습니다. 기체 외관은 평범했지만 조종석 내부 시스템 사진을 보는 순간 멈칫했죠. 생전 처음 보는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작전 책임자가 말했어요. 궁금하시죠? 저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자부심과 경애가 섞여 있었죠. 오늘 태국의 전투기가 날았지만 그날 새벽 전쟁을 설계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공습 분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전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태국 공군이 제공한 비행 기록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죠. 저는 즉시 타임라인 분석에 들어갔어요. 4시 47분 12초 F-16 두 대 이륙. 4시 51분 38초 목표 지역 120km 진입. 4시 53분 4초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 감지. 그런데 여기서 멈췄습니다. 정확히 47초 동안이요. 왜 기다렸지? 미군 교리라면 이 순간 바로 발사해야 합니다. 목표물 확인 후 3초 이내 투하가 원칙이죠. 그런데 47초요? 이건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린 거예요. 4시 53분 51초 미사일 2발 동시 발사. 착탄 시간은 4시 54분 7초. 오차 0.3초였습니다. 두 기체가 완벽하게 동기화돼 있었죠. 작전 책임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상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7초 대기 구간 여기서 뭘 받은 겁니까?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비행 로그 하단에 작은 코드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AUTH-SYNC-CONFIRMED라는 문구였죠. 인증 동기화 확인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투기 무장 시스템에서 이런 외부 인증 프로토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종사가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F-16은 누군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보낸 겁니까? 작전 책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파일을 열었죠. 통신 주파수 분석 자료였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신호 출처가 태국 공군 기지가 아니었어요.
미군 기지도 아니었습니다. 신호는 태국 남부 해안 어딘가에서 발신됐고 그 좌표는 민간 위성통신 중개소로 등록돼 있었죠. 이 전투기는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작전 책임자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셨군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무장 발사 로그, 레이더 추적 기록, 연료 소비 패턴까지 전부 분석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 F-16에는 기존 미군 시스템 위에 또 다른 레이어가 더 씌워져 있었어요. 조종사가 발사 버튼을 눌러도 외부 인증 신호가 없으면 미사일은 나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 인증 신호는 실시간으로 목표물의 위험도, 민간인 프라크시머티, 통신망 상태를 종합 판단한 뒤에만 승인됐죠. 누가 이걸 설계한 겁니까? 작전 책임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잠금 장치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전혀 다른 나라의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타격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태국군 조사팀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서버실은 완전히 파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안에 쌓여있던 무기 목록이었죠. 중국제 QBG-95 소총 347정, 87식 자동 유탄 발사기 29문, 휴대용 대공 미사일 18기. 재고 기록만 봐도 소규모 군대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국경 분쟁은 일으킬 수 있겠군요. 조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선 단 한 발도 못 쏘고 무너졌습니다. 저는 무기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총기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탄약도 충분했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정비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교육 자료도 부품 재고도 없었죠. 무기만 덩그러니 쌓여 있었어요. 마치 창고에 보관만 해둔 것처럼요. 훈련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조사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압수한 내부 문서였죠. 중국 측 교관이 2주간 왔다가 돌아간 기록이 전부였어요. 사격 훈련 21시간, 정비 교육 없음, 전술 훈련 없음. 이건 군대가 아니라 무기 보관소였습니다. 제 말에 조사팀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휘 구조도 똑같았죠. 그가 보여준 조직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기 공급은 중국 본토에서, 자금은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휘는 현지 군벌이 맡는 구조였어요. 세 축이 완전히 분리돼 있었죠. 통신은요? 중국 민간 위성 서비스였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2달 전에 끊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기는 최신형이었지만 그걸 움직일 시스템은 없었어요. 정비할 기술자도 교육받은 사수도 연결된 지휘부도 없었습니다. 무기는 샀지만 전쟁은 빌려 쓰고 있었군요. 조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첫 타격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파괴된 통신 안테나를 보며 생각했죠. 태국 공군은 왜 이 건물만 골라 쳤을까요? 무기 창고가 아니라 통신망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파괴한 게 아니었어요. 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제거한 거였죠. 통신이 끊기면 지휘가 불가능하고 지휘가 없으면 무기는 그냥 쇠덩이일 뿐이었습니다. 수량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이었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너진 안테나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중국제 무기는 많았지만 전쟁을 할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공군은 정확히 그 빈틈을 찔렀어요. 일주일 뒤 저는 태국 공군 훈련장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작전 책임자가 직접 안내했죠. 우리 조종사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납고 옆 교육동으로 들어갔어요. 조종사 6명이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가상 전투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왜 공격하지 않습니까? 작전 책임자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저 빨간 선 보이십니까? 민간인 안전 반경입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무장을 잠급니다. 자동으로요? 네. 조종사 의지와 상관없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군 훈련에서는 조종사의 판단이 최우선이었어요. 본부 승인 없이도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런데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어요. 조종사 한 명이 목표물에 접근했지만 갑자기 통신 신호가 끊겼습니다.
화면에 SYNCLOST라는 경고가 떴죠. 즉시 무장이 비활성화됐어요. 통신이 끊기면 공격이 취소됩니다. 작전 책임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통신 장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공격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NATO에서 배운 교리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훈련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멈출 것인가를 먼저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뮬레이터로 이동했어요. 이번엔 야간 작전 훈련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목표물을 포착했지만 갑자기 화면에 노란 경고가 떴죠. 민간인 차량 감지 마이너스 대기 모드. 조종사는 5분간 선회하며 기다렸습니다. 차량이 지나가자 그제야 공격 허가가 떨어졌어요. 저 판단은 누가 합니까? AI와 본부가 동시에 검증합니다. 둘 다 승인해야 발사 가능하죠. 교육동을 나와 정비고로 향했어요. 정비사들이 F-16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교관이 서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죠. 정비 교육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물론입니다. 부품 하나까지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작전 책임자가 공고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한글로 된 매뉴얼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영어 번역본도 함께요. 각 부품마다 정비 주기, 교체 기준, 고장 진단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건 한국에서 받은 겁니다. 훈련 프로그램도 정비 시스템도 지휘 체계도 전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국 공군이 바뀐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였죠. 조종 정비 지휘가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누가 빠져도 작동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이들은 싸우는 법보다 멈추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제 말에 작전 책임자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해하셨군요. 전쟁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겁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작전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건넨 명함에는 서울의 한 연구소 주소가 적혀 있었죠. 거기 가면 답을 얻을 겁니다. 3일 뒤 저는 경기도 성남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외관은 평범한 연구소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랐죠. 로비에는 F-16 조종석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계기판이 제가 본 것과 달랐습니다. 추가된 디스플레이가 3개 더 있었죠. 각각 통신 동기와 목표 검증, 민간 안전도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안내를 받아 지하 3층 작전실로 내려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군사시설 좌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이클 앤더슨 씨 맞으시죠? 한국인 연구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준혁이라고 소개했죠. 태국 공군 작전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어요. 김준혁이 터치스크린을 조작했어요. 화면에 11월 3일 공습 당시의 모든 데이터가 떴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보다 훨씬 상세했죠. 조종사의 심박수, 연료 소비율, 목표 지역 주변 30km 내 모든 휴대전화 신호까지 기록돼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K-FICS라고 합니다. 전투기 통합 제어 시스템이죠. 통합 제어요? 네. 조종사가 방아쇠를 당겨도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장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김준혁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첫 번째 조건, 실시간 통신 연결. 두 번째 조건, 본부 인증 신호. 세 번째 조건, 목표 지역 민간인 밀집도 0.3 이하.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동 취소됩니다. 1초 단위로 검증하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었어요. 전쟁 자체를 설계한 거였습니다. 김준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에는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서 태국 국경 지대로 이어지는 송금 내역이었죠. 그런데 11월 2일 오후 11시 34분 모든 계좌가 동결됐어요.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국제금융정보기구와 협력해서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통신을 끊고 자금을 차단하고 지휘체계를 무력화한 뒤에야 F-16이 날아갔던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기 전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제 말에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조건을 만들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미군 전투기에 장착된 무장은 한국식 암호 동기화 코드 없이는 발사조차 불가능했고 통신자 금지위가 1초라도 어긋나면 공격이 자동 취소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김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끝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요. 그 순간 15년간 NATO에서 배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태국 현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11월 3일 이후 국경지대의 변화를 담은 자료였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멈칫했어요. 범죄 조직 거점 17곳이 72시간 내에 붕괴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요. 어떻게 가능하지?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어요. 통신망이 끊긴 뒤 각 거점은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금 이체도 중단됐죠. 무기는 있었지만 명령 체계가 사라졌어요. 3일차 첫 번째 거점에서 조직원들이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5일차 나머지 거점도 빈 건물로 변했죠. 저항도 교전도 없었어요. 그냥 흩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거점에 갇혀있던 인신매매 피해자 340명이 구조됐습니다. 태국 경찰과 NGO가 협력해서 안전하게 보호했죠.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보고서 중간에는 구조된 피해자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베트남 출신 20대 여성의 증언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간수들이 사라졌어요. 문이 잠기지 않았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걸어 나왔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국 공군 작전 책임자에게 걸었어요. 보고서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부수지 않았으니까요. 시스템만 제거했죠. 그럼 조직원들은요?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이 끊기고 명령이 없으니 굳이 남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NATO 방식이라면 공중 폭격 후 지상군 투입 그리고 최소 6개월간의 치안 작전이 필요했을 거예요. 민간 피해도 불가피했겠죠. 재건 비용만 수억 달러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위성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11월 2일과 12월 1일을 비교한 사진이었죠. 건물 외관은 거의 동일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엔 무장 차량이 오갔던 도로에 이제는 민간인들이 걷고 있었어요. 시장이 열렸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도시는 남았고 범죄만 사라졌습니다. 제 말에 작전 책임자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입니다. 파괴하지 않고 무력화하는 거죠.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 시내가 평온했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작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침묵의 효과 총성 없는 승리의 구조 분석.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15년간 제가 분석해온 전쟁은 전부 폭발과 사상자로 측정됐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승리는 조용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태국 대표단이 발표를 시작하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11월 3일 작전 이후 우리는 단 한 명의 군 사상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작전 비용 240만 달러, 민간 피해 0건, 구조 인원 340명. 숫자는 명확했어요. 필리핀 국방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사용했습니까? 한국의 K-FICS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뒤에 앉아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관심을 보였죠. 베트남 대표가 질문했어요. 기존 미군 장비와 호환됩니까?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F-16분 아니라 F-35, F-18 모두 가능하죠.
인도네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비용은요?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시스템 통합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휴식 시간 복도에서 필리핀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앤더슨 씨, 당신도 분석했다면서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작동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남중국해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민병대 어선들이요. 무기로는 해결 안 되죠. 맞아요. 총 쏘는 순간 우리가 침략자가 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를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더 큰 폭탄이 아니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한국 대표단이 등장했어요. 김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우리는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질서를 제안합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동남아시아 전역에 표시된 한국 협력 지점이었습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미 5나라가 협의 중이었죠.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김준혁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제 무기와 한국 시스템의 비교표였죠. 중국 방식 저가 대량 공급, 정비 외주, 지휘 분절, 통신 의존. 한국 방식 시스템 통합, 자체 정비, 독립 운용, 조건 설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거나 질서를 만들거나. 베트남 대표가 질문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뿐이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김준혁과 커피를 마셨어요. 반응이 좋던데요?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도 그렇게 살아왔죠?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제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7개국의 군사 시스템 변화를 추적한 자료였죠. 그중 5개국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협의 중이었어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15년 전 NATO에 입사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교관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전쟁은 화력의 싸움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더 많이. 저는 그 공식을 믿었어요.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군의 압도적 화력, NATO의 신속 대응 체계, 첨단 무기의 정밀도.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본 건 달랐어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분석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목은 전쟁의 재정의 한국 모델 분석이었죠. 핵심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설계돼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어요. 앤더슨, 자네 보고서 읽었네. 흥미롭더군. 감사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우리는 전 세계에 개입해야 하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각하,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느냐로요. 무슨 뜻인가? 한국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강하다고 배웠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많이 변했군. 네, 변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준혁이 준 명함이었죠. 뒷면에는 손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가장 강한 나라는 전쟁이 멈춰야 할 지점을 아는 나라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찾던 건 더 강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더 나은 질서였습니다. 노트북에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NATO 작전 교리 재검토 제안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다. 평화의 회복이다. 그리고 평화는 폭탄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전쟁이 멈춰야 할 지점을 아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죠. 세상을 바꾸는 건 화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